쫓겨난 엄마 앞에 아들이 무릎 꿇고 비는 이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뺏길 위기에 처했던 어머니. 하지만 10년 전 의절했던 딸이 돌아오고 남편이 몰래 남긴 비밀보험 증서의 존재가 드러나자 온 가족은 경악하고 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은 과연 이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요청하신 대로 1장 전체 원고를 작성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감정선에 집중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는 저물고 아들네 집 부엌에는 어김없이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지글지글 갈비찜 익는 소리, 고소하게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잡채가 볶아지는 소리. 제 나이 65, 이젠 허리 한번 굽히는 것도 끙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하는 건 이상하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온종일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들겨가며 갈비 양념을 재고 오색 찬란한 고명을 얹어 잡채를 무쳐내고 갖은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냈죠. 꼭 잔치상 같았어요. 매일이 잔칫날이었죠. 나만 빼고.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진우와 며느리 혜진이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 녀석까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데 그 풍경 안에 저는 없었죠. 늘 그랬듯이 제 자리는 식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부엌의 싱크대 앞이었어요. 가족들이 먹고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게 제 저녁 식사였거든요. 가끔 혜진이가 어머님도 이리 와서 같이 드세요 하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왜 모르겠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 남들 보기에 며느리 도리는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말뿐이었죠.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입맛이 없다 하고 손사래를 치고는 했죠. 손주는 제 키만한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있고 진우와 혜진이는 자기들끼리 회사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밥을 삼키고 묵묵히 설거지거리를 정리할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혜진이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머님, 이 시금치는 좀 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정성껏 묻혀낸 제 마음이 소금에 절여지듯 짜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그저 에이, 맛있기만 하구먼 하고 아내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아무도 제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식탁. 그건 밥상이 아니라 온통 가시가 돋친 가시방석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어내는데 등 뒤에서 진우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벌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꼭 이럴 때만 저를 찾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진우는 사업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운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친구가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며 본론을 꺼냈죠.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퇴직금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 돈은 제 마지막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는데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혜진이가 얼른 거들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님도 편히 모시죠.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다 같이 호강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침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콕콕 쑤시고 숨이 차는 증세가 있었어요. 영감도 그렇게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저도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진우야, 나 며칠 전부터 가슴이 너무 아프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 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가 말을 잘랐어요. 어머님, 그 나이엔 다 아프신 거예요. 자꾸 병원 가시면 돈만 들어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진우 역시 엄마, 병원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사업이 먼저예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라며 제 건강보다는
자기 사업 걱정만 늘어났죠. 순간 제 머릿속으로 20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밤낮으로 그릇을 닦던 제 젊은 날이요. 손 마디마디가 휘고 팔에는 기름때와 화상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죠. 그렇게 모은 돈을 꼬깃꼬깃 모아 진우의 대학 등록금 봉투를 내밀던 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 목숨 값과도 같은 돈을 요구하며 아픈 어미를 나 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내 삶이, 내 희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못 준다.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나 살라고 남겨준 내 목숨값이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싹 사라지더군요. 진우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고 혜진이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집도 좁고 솔직히 저희도 힘듭니다. 조만간 방 빼주셔야겠어요. 방을 빼달라니. 평생을 바친 아들 집에서 이제는 나가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아들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를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돈도 안 나오는 짐짝으로 여기는 그 눈빛. 그 순간 세상에 정말로 홀로 버려졌다는 극심한 고립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쇠부티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혜진이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바로 옆에 제가 앉아 있어도 자기들끼리만 깔깔대며 텔레비전을 보고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도 된 것처럼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두 사람이 보란 듯이 제 앞에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제 거처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증금이 싸네. 그래도 저기는 햇볕은 좀 들겠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만 같았어요. 수십 년을 헌신한 이 집에서 이제는 쫓겨나 볕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모를 허름한 월세방으로 가야 할 신세가 된 거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슴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더니 이내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출근 준비를 하는 진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애원했어요. 진우야, 엄마 정말 아프다. 병원 좀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제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떨렸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 몇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휙 던졌어요. 아, 정말 바빠 죽겠는데 이거 갖고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식탁 위에 내던져진 돈. 그까짓 돈 몇 푼으로는 큰 병원 검사비는커녕 진료 접수하기도 힘들다는 걸 알기에 더 서러웠어요. 아들에게 저는 그저 몇만 원짜리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장롱문을 열었어요. 평생을 이고지고 살아온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죠. 몇 번이고 빨아 입어색이 바랜 옷가지 몇 벌,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 그리고 그 밑에 고이 간직해온 낡은 사진첩 하나.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제 아들 진우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내 막내딸 서연이. 그 까맣고 동그란 서연이의 눈을 보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진우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였죠. 제가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서연이의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저에게 소리쳤죠. 그래서 내 인생을 갖다 바치라고? 엄마한테 자식은 오빠 하나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결국 서연이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딸을 버린 어미,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웃는 얼굴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걸까? 내가 대체 뭘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며 넋을 놓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딩동 하고 고요한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배달시킨 것도 오기로 한 사람도 없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눈물을 대충 훔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마음을 바꿔 돌아왔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요.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10년 전 18살의 앳된 모습으로 집을 나갔던 내 딸 서연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단단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죠. 제 딸 서연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라 저는 서연아 하고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어요. 딸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죠.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인 침묵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흘렀어요. 얼어붙은 시간은 제 딸 서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모녀를 얼마나 바꿔놓았을까요? 제 딸은 제 기억 속의 앳된 소녀가 아니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제 딸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엄마가 아니었죠. 서연이의 시선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먼지 쌓인 거실, 제 초라한 행색, 그리고 현관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제 짐 보따리까지. 그 모든 것을 차례로 훑어본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낮게 깔린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아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엉망인 집구석이며 쫓겨날 처지에 놓인 제 모습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며느리 혜진이가 서연이를 보고는 기겁을 하더군요. 서연 씨. 아니, 아가씨가 여길 어떻게.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혜진이의 얼굴에는 죄를 지은 사람 특유의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서연이는 그런 혜진이를 차갑게 한번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낡은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혜진이와 마주 앉았죠. 그 짧은 순간에 집안의 모든 권력 관계가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아니, 그게 오해가 있으신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요양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그 말을 들으려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 딸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낡은 가방을 열더니 그 안에서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소파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제 이름, 김영숙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통장이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들었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하게 찍혀 있는 입금 내역. 300영원. 매달 같은 날짜에 어김없이 찍힌 그 숫자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에 찍힌 최종 잔액은 50, 134, 280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서연이가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거 엄마 통장이야. 내가 10년 전 집 나가면서부터 엄마 이름으로 매달 30만 원씩 부었어. 언젠가 엄마가 오빠 때문에 힘들어질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내가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지 하고 그래서 억척같이 벌어서 모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지난 10년간 딸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죠. 저는 아들을 위해 딸의 등을 떠밀었는데 제 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깊고 진한 마음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낡은 통장을 가슴에 부둥켜 안은 채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진우가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 저와 그 옆에 앉은 서연이 그리고 사색이 된 아내 혜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아직 짐으로 쌓여있는 제 옷 보따리를 보며 말했죠. 엄마, 짐 다시 풀어. 아니, 풀 것도 없겠다. 그냥 나랑 가자. 그리고는 진우와 혜진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 엄마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갈 거예요. 두 분은 다시는 우리 엄마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 없으니까. 그 말에 진우도 혜진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서연이는 그대로 제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평생 갇혀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10년 만에 다시 잡은 내 딸의 손은 험한 일을 많이 한 듯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갓이 돋친 집을 빠져나왔어요. 서연이가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같았어요. 아들네 집의 그 숨막히는 공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곳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고 모든 것이 깨끗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서연이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와 따뜻한 쌀밥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죠. 우리는 밥을 먹으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딸은 저를 그 집에 데려온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이끌었어요. 엄마, 이제부터라도 건강 챙겨야지. 내가 옆에 있을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의사는 제 병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니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약을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딸의 보살핌 속에서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서연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니? 왜 전화 한 통 없었어? 내 물음에 서연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식당 주방 일부터 시끄러운 공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살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왜 연락을 끊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어요. 그저 그게 엄마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겼죠.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아픔이 담겨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휴대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큰아들 진우였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귀에 들려오는 건
예전에 그 거만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닌 절박한 아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모진 말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옆에 있던 서연이는 제 손에서 전화기를 뺏어 들고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만나지 마, 엄마. 저러다 또 엄마 돈 달라고 할 거야. 늑대 눈물에 속으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두 자식 사이에서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한쪽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쪽은 침묵으로 저를 지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곤히 잠든 서연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10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은 단단함이 그 얼굴에 함께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수십 년간 고이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과 함께 남편이 제게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손에 드는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여보, 진우는 마음이 약해서 큰일을 그르칠 수 있어. 서연이는 또 너무 강해서 제 몸 돌보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당신이 두 아이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해. 저는 누렇게 변한 편지를 펼쳐 한자 한자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편지에는 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걱정과 사랑, 그리고 제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과 딸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어요. 이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사람은 두 아이의 어미인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길고 복잡했던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정한 날 진우와 혜진이 그리고 서연이까지 모두 제 작은 오피스텔로 모였어요. 좁은 공간에 네 사람이 앉아 있으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짓눌렀죠. 서연이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고 진우와 혜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내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며 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억대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아내인 혜진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이성을 잃었고 그래서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어미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탐을 내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죽여주십시오. 어머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어요. 옆에 있던 혜진이도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는지 충격에 빠진 얼굴로 함께 눈물을 쏟아냈죠. 아들의 처절한 고백이 끝나고 방 안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오빠가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알고 계셨어. 서연이의 말에 진우와 혜진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제 딸은 울고 있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서연아,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오빠는 마음이 약해 언젠가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이 작은 유산으로 멀리서 내 몸 하나 건사하며 살다가
정녕 내 어미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그때 나타나 어미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다오. 오빠 곁에 있으면 내 것마저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서연이의 10년간의 침묵은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비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럽고 외로운 인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물론이고 진우와 혜진이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로 향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보험 증서 하나를 꺼내 들었죠. 제 등 뒤로 모든 가족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증서를 들고 진우 앞에 섰어요. 내 아버지가 오빠를 위한 것도 남겨두셨다. 제 손에 들린 보험 증서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이 증서를 건네받으며 당신은 너무 멀리 보시는군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었죠.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될 거요.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빌려 아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모든 걸 잃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그때 이 돈을 전해주라고 하셨. 그 보험금은 진우가 진 사채빚을 겨우 갚을 수 있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딱 그만큼의 액수였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을 그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떠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어리석음을, 그 깊은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은 통곡하고 또 통곡했어요. 혜진이도 그리고 늘 강하기만 했던 내 딸 서연이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오해와 상처, 원망과 아픔이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앞에서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좁은 오피스텔은 우리 네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답니다. 그날 제 작은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던 우리 가족의 울음소리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지긋지긋했던 사채빚을 모두 청산했어요. 그리고는 예전의 허세를 모두 버리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매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말마다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들 녀석이 이제는 주말만 되면 혜진이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요. 와서는 어머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망가진 형광등을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며느리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미안해하더니 어느 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아니, 서연아,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이도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둘도 없는 자매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연이가 10년간 모았던 그 5천만 원 통장은 이제 우리 가족 비상금 통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 통장을 고이 간직하고 있죠. 물론 그 돈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저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딸의 깊은 마음과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떠올라 저절로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짐짝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장 먼저 와서 조언을 구했죠. 어머니,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이 반찬은 어떻게 해야 그 맛이 나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정신적인 기둥, 진짜 어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서연이도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며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제 66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작년 제 생일만 해도 진훈의 식구들은 약속이 있다며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저는 홀로 덩그러니 남아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더랬죠. 그 서러웠던 기억 때문에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제 작은 오피스텔이 온종일 시끌벅적했거든요. 아들 내외와 딸,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모여 제 생일상을 함께 준비했어요. 진우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고 혜진이는 몇 날 며칠을 연습했다며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죠. 서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한솥 끓였고요. 예전처럼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진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 밥상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생일상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삐뚤빼뚤한 솜씨로 그린 제 얼굴 그림을 수줍게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케이크에 촛불을 켰을 때였어요. 진우와 서연이가 제 양옆에 나란히 서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말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촛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우리 가족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가족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어요. 바로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때로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위기에 처한 자식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요.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아파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진심과 용기만 있다면 흩어졌던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